예,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중위 감각하고 상위 감각 8개에 대해서 한 번의 시간에 2개씩을 묶어서 강의를 해서 직무연수 이번 이 강의 기간 마칠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료를 조금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 자료는 강의를 다 마치는 날 묶어서 요약, 그 강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요약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안 내드리는 이유를 조금 변명을 하자면요. 그리고 미디어가 개입될수록 대체로 소통이 약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수업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인들끼리의 공부 모임이나 이런 소통의 자리에서도 이제 중간에 어떤 매개적인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직접적인 이제 서로 상호 교류랄까? 상호 교환이랄까?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자료가 PPT처럼 조금 복잡하고 화려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종이 자료만 하더라도 자료가 있고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료를 학습하듯이 익히는 쪽에 신경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어차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다 공부하는 각자의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닌데, 제 강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큰 주제를 놓고, 누가 뭐라 했다 카더라라든가, 어느 문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놓고 실제로 이제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얘기에 집중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필기도 자제하시고, 다른 자료를 보는 것도 자제하시고, 사실상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얼굴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그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상호 간의 소통에 이 2시간 동안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이 2시간 안에 실제로 이런 거구나 하고 현장에서 이해하는 거에 어떤 밀도가 높은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좀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얘기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 충분히 어떤 이해될 만한, 납득될 만한 어떤 설명 논리들로 연결이 될 테니까, 다른 하여튼 다른 자료나 필기나 이런 데 신경을 덜 쓰고 좀 내용의 흐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감각에 대해서 하위 4개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은 앞에서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후각과 미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위감각이죠. 그래서 중위감각 4가지,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그리고 상위감각 4가지,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이렇게 8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개씩 묶을 텐데요.
지금 이제 황도 별자리에 표시를 하건, 우리나라의 지지판에 표시를 하건, 원에 표시를 해도 되고, 네모에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12황궁도에 보통 지금 현재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12감각과 관련된 유일한 책이 알베르트 수스만의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이고, 거기 보면 황도대, 뭐 양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뭐 물고기자리 이런 황도대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12감각과의 연관성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12감각을 얘기할 때 이제 12황궁도, 서양의 12황궁도 별자리하고 12감각을 묶어서 표해 놓은 거는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2황궁도는 동양에서 쓰고 있는 12지지하고 100% 똑같지는 않지만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 쓰는 12지지라는 개념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달이 지나가는 길의 중간점을 표시해서 지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양과 달이 대략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황궁도하고는 한 3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하루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계절이나 기후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2지지로 보면 12지지가 여기가 동지죠. 여기가 동지, 여기가 하지가 되고 충분이 되고 추분이 됩니다. 자축인묘 진유술해로 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자축인묘, 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진사오미, 신유술해, 유. 신유술해, 이 유자리부터 시작하고, 이 유자리가 서양의 12황궁도 자리에서는 천칭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천칭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촉각, 순서대로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지금까지 앞에서 공부하신 부분은 요 네 가지를 하신 거죠. 요 네 가지를 하신 거고, 지금부터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할 게 요거하고 요 자리를 할 겁니다. 요 자리를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걸 하면 되겠죠. 제가 약간 색깔을 달리 표한 게, 흰 부분을 우리가 몸원형으로 나눌 때 보통 하위감각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하고요. 이 빨간 부분에 있는 것들을 중위감각이라고도 하고 혼의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이 파란 부분에 있는 감각들을 영적 감각이라고 슈타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원형으로 나누면 이게 하위, 중, 이거 하위 감각, 중위 감각, 상위 감각이라고 하는 게 몸원형으로 나누면 각각 이게 몸, 혼, 영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공간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안과 밖의 경계선. 이거는 외부 대상 세계. 세계와 나. 세계와 나의 어떤 여기는 중간 지점인 거죠. 교류 지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해놓고, 이제 오늘 다룰 거는 후각, 미각을 다룰 거고, 5번, 6번을 다룰 겁니다.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각, 열감각 이렇게 다룰 건데요. 뭐, 사전에 이미, 그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12감각이 12황궁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대칭되는 데들끼리 함께 작용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1번하고 12번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2번하고 11번, 3번하고 10번, 4번하고 9번이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한다는 게 똑같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음량과 같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순환적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음의 비율이 높아지면 양의 비율은 저절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의 비율이 높아지면 음의 비율은 저절로 작아지는 거고, 총량은 똑같이 유지되는 것 속에서, 절대값은 유지되는 것 속에서 음량의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가령 이런 거죠. 생명감각이 있다. 그럼 생명감각은 사고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명감각에서 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문제인가 하면 괴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감각을 느끼는 것은 전부 어떤 결핍이나 괴로움을 통해서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다든가 목마르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잠 온다든가, 예, 이런 어떤 욕구 결핍을 통해서 생명감각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고통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생명감각, 이 고통의 의미는 뭐냐? 이 고통의 의미가 뭐고, 이 고통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자극이, 이 고통의 자극이 사고를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고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종합해서 알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호기심이 있고, 호기심에 답을 구하고 싶어 하는, 예. 호기심에 답을 구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를 사고를 통해 가지고 통합해낸다는 뜻이잖아요. 연결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은 필연적으로 이 고통에 대한 인과적 해결책으로서의 사고에 대한 의욕을 자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보자면 처음에 촉각이 주는 근본적인 느낌은 세계와 내가 분열되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촉각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분리감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12번 자아감각이 주는 느낌은 뭐겠습니까? 분리감각에 대한 해결책, 세계와 나의 통일, 통합감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 2, 3, 4번에서 던진 문제를 90, 11, 12번이 그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돼서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세 번째가 운동감각이죠. 운동감각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감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는 언어감각이거든요. 언어감각은 물론 이거에 물질성이 있죠. 소리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근데 언어는 두 가지죠. 소리만 있는 건 아니죠. 시청각이 다 있죠. 소리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언어감각은 관념적 형태로, 의식적 형태로 자기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운동감각은 신체적 형식으로, 물리적 형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체적 형식으로, 물리적 형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의식이 발달되면 언어감각의 발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실천적으로도 유효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언어 지체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언어 지체된 아이들의 치유는 몸을 쓰고 사회적 어떤 놀이 속에서 사회적 관계와 신체 발달을 통해서 언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전혀 어떤 심리적이거나 인지적인 치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의 교사로서 오래 활동을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으로도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후각하고 열감각하고 뭔가 상호작용 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요거도 상호작용 하겠죠. 예. 자, 이렇게 전제해 놓고, 요번 시간은 5, 6번을 할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은 7, 8번까지 해야지 나올 테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 어쨌든 이 구조에 있다. 근데 우리가 저 그림만 써놓고도 벌써 이제 풀어야 되는 의문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뭐냐면 왜 12황금도에 12감각을 연결했냐. 이 문제가 답이 돼야 됩니다. 저거 무슨 의미가 있냐. 또 하나는
그렇죠. 그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왜 하필 12개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 12황궁대에다가 연결했냐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자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간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고 시공간이 한꺼번에 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제로 하고, 그럼 시공간의 운동 변화를 우리는 측정하는 어떤 인식 도구들을 문명사 이래 계속 가져왔는데, 시공간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 도구가 연, 월, 일시 같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호들이거든요. 시간을 측정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해가 뜨거워지고 하루, 달이 거문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한 달, 그렇죠. 사계절이 돌아가면 1년, 이런 식입니다.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행성과 지구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주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거기에다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예,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자전해버리면 하루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한 바퀴 공전하면 한 달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지구가 해를 기준으로 한 바퀴 공전하면 1년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는 식인 거죠. 그러면 결국 삼자 간의 관계인데, 해와 달과 지구의 관계, 해, 달, 지구, 이 세 행성 간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싸고 도는 어떤 주기순환적인 운동의 리듬에 단위를 붙인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데, 1년 36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은 12달로 나누어지니까, 근데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 달이, 그 12달의 의미는 해와 달과 지구의 각도가, 이 삼자의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천천히 해를 한 바퀴 공전할 때, 그때마다 달이 그 지구를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그럼 물론 뭐 다른 위성입니다만, 어쨌든 해, 달, 지구의 삼각 관계가, 삼각의 내각의 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자간에 가면 우리가 만약에 직선을 꺼가지고 표현하면 삼각형이 될 텐데, 삼각형도 예각, 둔각, 뭐 각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이 계속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뀐다는 것이 지구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후변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달은 독특한 각각의 기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기후라고 하는 것은 온냉 건습의 상태잖아요. 대기의 온냉 건습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온냉 건습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라 반응하는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어떤 생리 현상,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심리 현상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계절에 특정 생명들이 번성하거나 쇠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거에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삶의 양식도 그 순환을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심신에 자기가 타고난 체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 나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나기가 힘들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자각하고 사는가는 자신이 하는 생활이 농부인가, 아니면 뭐 사시사철 기후의 영향을 거의 느끼기 힘든 도시, 그것도 뭐 어디 실험실 안에서의 생활인가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겠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지구라고 하는 행성 단위에서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아주 뚜렷한 12번의 어떤 기후변화, 이게 12달로 표시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두고요. 그러면 이 12번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지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지구상에 쏟아지고 있는 우주의 기운들, 지구에 영향을 주는 우주의 기운들은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힘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기초 입자를 찾아서
원자를 탐색하듯이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 기운을 쫓아가지고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근본 기운 4가지라고 보죠. 그 4가지를 인지학에서는 사구성체라고 합니다. 그 사구성체에 붙어있는 이름은 앞에 했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뭐 사전적 정의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지금 그 동서남북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당을 시키면 얘가 겨울, 여름, 봄, 가을이 되죠. 그러면 사구성체의 힘에 그 조응하는 것들끼리 연결을 하면 이쪽이 물체의 힘이 주도적인 것. 한마디로 겨울이 물체적인 힘입니다. 계절로 보면. 그러면 봄이 에테르가 주도적인 힘입니다. 여름은 아스트랄. 가을은 자아체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동양에서는 이거를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사원소설로 연결해서 이해를 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불, 여기가 흙, 여기가 물이었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쪽을 목이라고 하고 이쪽을 화라고 하고 이쪽을 금, 이쪽을 수라고 했죠. 그래서 낱말은 다릅니다. 낱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사계절의 기운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한결 사전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기운이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를 상을 떠올리고 사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의 지수화풍, 그리스의 사원소, 동양의 음양오행, 인지학의 사구성체 이게 다 낱말이 다른 만큼 약간의 다른 의미의 편차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기후적인 힘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같은 점이다 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인지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인지학에서는 가령 광물은 이 4개의 힘 중에서 물체적 힘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존재자가 광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체적 힘하고 에테르적인 힘 2가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에테르적인 힘이 우세하고 더 주도적인 존재자는 대부분의 식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3개 구성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3개가 종합이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서 아스트랄적 힘이 주도적인 존재자는 동물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4개의 구성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좀 궁극적으로는 자체가 주도하는 그런 존재자가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영적 기운들을 가장 종합해서 재현해내고 있고 우주적 힘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자를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질서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우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지구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구가 겪게 되는 1년 12달의 기후변화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인간에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의 몸은 팔은 팔이 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눈, 코, 입기가 전부 기능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 코, 입기, 사지 심지어는 오장육부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작용을 받는 게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의식인 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요소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의식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기관들의 영향을 종합해서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이 12달 어떤 달마다 계절마다의 힘의 변화에 어떤 작용이 다 의식에 반영이 된다 라고 이제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인지학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형성하는, 의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이 의식을 일어나게끔 하는 모티브가 있을 텐데, 동기가 있을 텐데,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인간 신체 기관이 감각이잖아요. 예. 감각이 외부와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12감각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달마다의 계절적 특성, 어떤 기후변화적인 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수용하는데 주도적인 감각기관이 개별적으로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다 있다고 봐서 12감각을 얘기하게 되고, 이 12감각이 아까 몸 혼령에 걸쳐서 12개가 있고, 또 안과 밖과 경계선에 몰려서 12개가 있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압축된 지구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다. 그래서 12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구도 살아있겠네? 그렇죠. 지구도 살아있습니다. 인자학에서는 지구도 살아있고, 지구도 하나의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구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 패러다임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제도 저권에서 어떤 이거를 하나의 공인할 수 있는 어떤 이론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 과학 패러다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12개 12감각이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12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럼 서양의 이제 한마디로 천문의 질서를 읽어내는 인식 틀을 가지고 인간의 질서도 읽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천문 질서를 읽을 때 동양에서는 12지지와 함께, 이 지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해와 달과 지구의 관계입니다. 근데 해, 달, 지구의 관계 말고 목화, 토, 금, 수, 태양계에 있는 나머지 오행성과 지구의 관계도 있거든요. 나머지 오행성과 지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천간지지 중에서 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간에 보면 갑을병력, 무기, 영신, 인계라고 하는 10개가 있죠. 10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10개의 개념들, 이 10개의 개념들이 바로 행성의 영향이 음양으로 나뉘니까 오행성의 영향이 음양 하면 5 곱하기 10개가 되는 거죠. 그 10개의 별들의 기운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거를 어떤 상생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게 갑을, 병정, 무기, 영신, 인계라고 하는 천간의 개념들입니다. 그럼 이와 똑같이 서양의 천문도에서도 표현이 다르다 할지라도 행성들의 영향이 지구에 주는 거를, 이게 시간의 어떤 주기순환적인 질서 말고 시간의 주기순환적인 질서를 근본으로 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별들의 운행은 해, 달과 지구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하게 가는데, 이 불규칙하게 가는 별들의 운행이 지구에 영향 주는 거를 계산하는 어떤 틀이 있겠죠. 그 틀이 동양에서는 12지지 10천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12황궁도 7행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양에서도 동양하고 구조는 동일한데 지구에 오는 우주의 영향을 읽어내는 틀을, 시간의 기본축은 해, 달, 지구 3자관계로 놓고 거기에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변수의 기본 영향들은 행성들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이 기본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서양은 이 기본 틀을 계산할 때 12황궁도 7행성 구조로 계산을 하고 동양은 12지지 10천간 구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7행성 구조는 뭐냐 하면, 서양에서는 해와 달도 목화토금수하고 똑같이 행성의 하나로 다시 쳐버립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해달 해서 7행성입니다. 예. 동양에서는 해달은 상수작용을 하는 거로 따로 빼고 목화토금수는 변수작용을 하는 거로 따로 빼서 이 두 개가
함수관계로 엮인다고 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천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뭐 수학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같은 현상을 놓고 풀이하는 공식 2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죠. 우리가 수학 풀이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똑같은 현상에 대해 가지고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불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양에서 인간에게 만약에 시간의 흐름 12환궁도의 영향이 그대로 각인이 된 것이 우리의 12감각이라고 한다면 7행성의 영향도 어딘가에 각인이 돼 있겠네 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7행성의 영향도 각인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 7행성의 영향이 각인돼 있는 거는 이렇게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호흡, 열, 영양, 그 다음에 분비, 그 다음에 유지, 성장, 재생 7가지죠. 예, 인간의 생리작용은 요 7단계로 순환한다. 순환한다기보다는 7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호흡, 열, 이건 숨 쉬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영양, 분비, 이거는 밥 먹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지, 성장, 그렇게 해서 생명 유지하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거, 힘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생이죠. 예. 그 번식이잖아요. 확대 재생산. 뭐 세포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자기 목재니까. 예. 재생산, 인류의 어떤 복제 과정. 그래서 호흡열은 우리가 옛날부터 동양에서 우리 인간은 청기와 지기와의 순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청기라고 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 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 사이에 청기가 별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상호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기는 그럼 보이는 기운들, 보이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식물, 동물 같은 걸 음식으로 섭취하고 에너지로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소화, 신진대사 이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고 먹고, 예, 그 다음에 성장 발달하고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7개로 나눠가지고 호흡, 열, 영양, 분비, 유지, 성장, 재생 이렇게 7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12감각과 7생명 과정의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줄 것은요. 오늘 이제 그 후각과 도덕성, 미각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외에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사구성체가 어쨌든 인간한테 그것이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심리로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논리로 나타나는 것이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감각이나 어떤 생리나 심리나 논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구성체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구성체를 생각할 때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물체다. 그럼 물체만 있는 건 아니다. 예, 모든 현실적인 힘들 속에는 사구성체가 다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습하다라고 해서 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습하다라고 할 때는 습한 정도가 있는 거지 100% 습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건조하다고 100% 건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건섭이 섞여서 비율을 나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온냉 건섭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비율적으로 어떤 게 주도적이다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인 것처럼 사구성체를 얘기할 때에도 물체, 에테르체, 자아체 이런 것들,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다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주도적이냐를 가지고 판별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은 이거는 에테르체가 주도적인 상황이다. 이건 아스트랄이 주도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지. 이걸 100%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염두에 두고요. 염두에 두고 그런데 모든 감각, 모든 생리, 모든 심리에는 각각 주도적 사구성체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인지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사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뭐 이해하는 거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뭐 좀 근원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뤄야 돼서 이 줌으로 하는 이 짧은 시간의 연수에서는 다 담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기도 하고 아마 듣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전부 다 사구성체, 어떤 주도적 사구성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도적 사구성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주도적 사구성체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람 인지학 발달론에서 인간의 성장을 얘기할 때 몸원령이 발달해 간다. 몸, 혼, 영 이렇게 있으면 몸의 발달,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발달하고 여기 가서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 이렇게 발달한다. 주도적이다. 여기도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 이게 주도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또 나눌 때는 여기가 물체가 또 전체에서 주도적이고 에테르체가 전체에서 주도적이고 여기는 아스트랄체가 전체에서 주도적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몸의 발달의 1단계가 7년 걸린다고 보죠. 2단계 7년, 3단계 7년 해서 21년에 걸쳐서 몸의 발달이 끝난다고 보죠. 몸의 발달 1단계가 끝날 때쯤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교육과정에서 얘가 주도할 때도 7년, 얘가 주도할 때도 7년, 얘가 주도할 때도 7년 걸린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신체 발달은 요 중간쯤에서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사구성체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인간의 발달을 얘기할 때는 세 개만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럼 자아는 어디 갔냐? 어디서 뭐 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배후에 깔리는 게 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작용으로 자의식 한번 형성되고 이 세 번의 작용으로 또 자의식 한번 형성되고 이 세 번의 작용으로 또 자의식이 형성되고 우리의 자의식은 한 개가 아니고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자기 의식 수준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뭐였든지 간에 각자의 의식 수준대로밖에 인식과 표현을 못한다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아스트랄이 주도적일 요때를 우리는 감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에테르가 주도적일 요때를 또 오성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체가 주도적인 때를 의식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첫 7년에서 물체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물체가 완성됐다는 것은 뼈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뼈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팔다리를 움직일 줄 알게 된다. 팔다리를 움직일 줄 안다는 얘기가 걷기, 직립이 된다는 거예요. 직립. 네. 그 다음에 에테르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건 오장육부의 작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직립해서 다니고 사지를 움직일 줄 알게 되면 그와 반응을 해가지고 그와 상호작용을 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바로 서게 되는 거거든. 바로 서게 되면 감각이 주는 의식의 영향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의식과 생리의 순환작용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감각을 의식이 받아낼 줄 알게 되는 거죠. 감각 자극을 의식이 받아내서 표현할 줄 알면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이 말로 다시 세계를 재구성해 가지고 재구성을 할 수 있고 재구성해서 어떤 개념이나 논리로까지 표현하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그래서 어렸을 때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도 각각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주도적인 상태의 인간적 현상인 거죠. 인간적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스트랄 주도적이면 감각혼이 활성화되고 에테르가 주도적이면 오성혼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발달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감각에서는 시간적 흐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촉각부터 균형 감각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 흐름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이게 차례대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되는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요 네 개의 부분은 시간적으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 감각도 시간적으로 발달한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듣는 게 돼야 말하는 게 되고 말하는 게 돼야 사고하는 게 됩니다. 사고하는 게 성숙해야 비로소 새로운 자의식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시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감각, 상위 감각은 시계열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중위 감각은 안 받습니다. 중위 감각은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이 더 주도적이다. 즉 다시 말해도 후각이 발달해야 미각이 발달하고 이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중위 감각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에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하면 이 네 개요. 이 네 개가 사실은 눈, 코, 입, 귀입니다. 즉 우리 머리통에 다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구멍 나 있는 것들입니다. 귀, 코, 눈 이렇게. 그죠? 이 구멍이 나 있다라고 이 구멍이 왜 나 있냐? 외부하고 뭔가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열감각인데 열감각은 피부 구멍입니다. 예. 후각, 콧구멍, 이거는 입구멍, 이건 눈구멍, 이건 피부구멍, 요거는 귓구멍까지. 요 중위 감각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다 머리통에 있는 것들이에요. 머리통이 구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과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출판되어 있는 책 중에서는. 하나는 인간, 몸, 혹은 영에 관한 지혜라고 수신제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책이 이제 도움 수업의 기초가 됐다라고 알려진 책이죠. 도움 수업의 기초가 됐다고 알려진 책이고 슈타이너가 직접 강연한 내용이죠. 예, 1910년대에 슈타이너가 직접 강연한 내용들로 감각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은 그 책이 현재 출판된 걸로는 유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뭐죠? 네? 슈트만? 수스만.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알베르트 수스만의 그 책은 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죠. 20세기 말 21세기 초 이때 나온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알베르트 수스만은 또 본인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현대 의학자로서의 어떤 자기 직업적인 지식과 많이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은 인지학은 슈타이너가 창시를 하고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를 참고로 보고 하는 요 경중을 우선을 좀 따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제 이게 동양의 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죠. 제 의견인데 인지학에서 이렇게 봅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거하고 사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인지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거 다 슈타이너가 한 얘기들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슈타이너의 원서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 감각에 있는 애들은 시계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작동한다.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 시계열을 따릅니다. 예. 그래서 감각 자극의 차원에서는 시간적 편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식 발달의 측면에서는 받는다.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열리지만 감각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는 건데 타이밍이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감각콘, 오성은 의식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도가 통합해야 되는 복잡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통합해야 되는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 발달에서는 이게 어떤 성장의 시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각의 어떤 감지 차원, 감각 지각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열린다는 거예요. 자극은 한꺼번에 열리고 의식하는 시계를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주도하고 있는 사구성체는 여기서부터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게 세 번이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반복된다 그러면 자아체가 집중되어 있는 감각이 있는 거죠. 하위 감각에서는 균형 감각. 이게 자아체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감각입니다. 중위 감각에서는 열 감각. 자아체가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 감각에서는 자아 감각. 자아체가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동작 중에서는 균형 잡는 동작들은 전부 자아체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잘 보세요. 후각, 미각, 시각이 전부 감각, 요게 의식콘, 오성호, 감각콘을 자극하거든요. 감각콘. 이 세 개가 합쳐진 게 우리가 흔히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 감성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외부의 힘들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랄체라고 따로 얘기하고, 감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열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각체하고 감각콘을 슈타인은 구별하거든요. 감각콘은 우리 내부에서 형성되는 거고, 감각체라고 하는 건 이 내부와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열감각이 사실은 그 외부와 종합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우리 감각의 감각 종합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의 기분 감정을 잃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용으로 얘기하자면 눈치코치. 예.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아우라를 잃는다. 이런 거예요. 이 열감각이라고 하는 게. 온도를 느끼는 감각, 물론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기도 하죠.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인간의 감성적 흐름과 기운을 느낄 때도 우리는 온도적인 표현을 쓰죠. 분위기가 따뜻하다. 혹은 싸늘하다. 눈에서 냉기가 흐르는구나. 예, 왜 이걸 우리는 온도를 느끼는 걸로 할까? 실제 저 사람이 나를 싸늘하게 쳐다본다는 게 진짜로 뭐 물리적 냉기가 냉장고 같은 냉기가 한기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기를 느꼈을 때 인간이 느끼는 생리 심리적인 반응과 같은 아스트랄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 감각입니다. 이게 신체적 자아 감각이라면. 예. 영적 자아, 그럼 이거는 영적 자아 감각이지. 우주와의 교류 속에, 신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운명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장 통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매듭 짓는 게 여기 있는 이 자아 감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감각을 통상의 우리의 에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통상의 우리의 에고는 오히려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옆에 잠깐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인데요. 동양에서는 제가 한자는 생략하고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이 개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압축적이라도 눈에 팍 띄는 거는 물이라고 해요. 물. 사물할 때 물. 사는 일이라는 뜻이고, 물은 일이 아니고 사물, 그러니까 어떤 손에 잡히고 감각지각 가능한 형태가 있고 이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물. 근데 이게 한자 개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대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제일 압축된 개념이 물입니다. 이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질이라고 합니다. 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능은 반드시 어떤 형태와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 형인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컨대 대기압, 저기압 같은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대기압이, 고기압이 어디 눈에 보이나요? 고기압, 저기압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작용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지형지세가 다르면 바람 소리가 다르고 이런 거는 바람 소리가 어떨 것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지형지세만 딱 봐도 우리가 깎아지 이런 산이 있는 곳에는 소리 세기가 세겠다를 짐작할 수 있죠. 그 지형 지물들 때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형,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 기후 같은 것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겨울에 오면 얼어버린다, 여름에 오면 풀려버린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은 아니지만 그 형을 결정짓는 상의 개념으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결정짓는 상의 개념으로 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별기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기운이잖아요, 기운. 이건 더 멀리 있는 애예요. 그러면 우주자연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우주에서 다루어지는 거라면 이건 우리가 자연에서 감각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완전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슈타이너가 인지학은 과학을, 영학은 과학을 포함하지만 과학은 영학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학이 어디까지를 다루는가 하면 과학은 딱 요까지 다루거든요. 요까지. 요 밖에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학이 다루는 대상 자체가 측정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형까지 들어와야 뭔가 수학적 단위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수학적 단위로 측정이 되고 그 위에 것들은 수학적 단위로 측정이 잘 안 되니까 인간의 마음의 복잡계 이런 것들은 수학 단위로 측정이 절대 안 됩니다. 기후 예측도 하기 힘든 이유가 측정이 잘 안 됐어요. 이런 건 과학이 다루는 대상 바깥이죠. 문제는 뭐냐면 과학 패러다임은 이 대상 바깥을 없다 치면 될 텐데 존재하지만 알 수 없다 그러면 될 텐데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불합리라고 생각하고 도외시를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소위 이론론적인 논리들은 이 전체를 다루는 걸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다루면서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의 질서를 밝혀내면 그걸 이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지학과 과학 패러다임은 분명하게 개념, 다루고 있는 대상과 개념에 범주 차이가 있다, 차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면에서 영학과 과학이 다르다라고 슈타이너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구성체는 이겁니다 하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주도하고 있는 사구성체는 바깥으로, 자, 감각은 가장 쉽게 우리가 1차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 지각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 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감각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사구성체의 주도성은 그 뒤에 배후에 깔려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에는 어떤 사구성체가 동력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과 사고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요 뒤에 깔려있는 사구성체들은 이런 거다 하고 돼 있는데 하나 더 깔려 있습니다. 하나 더 깔려 있는 게 인간의 어떤 영적인 배후, 근원적인 작용, 이게 또 사구성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의 세계가 있어요. 감각의 세계를 결정짓는 것은 사구성체의 세계예요. 사구성체를 결정짓는 그 더 바깥에 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든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작용들이 또 있다. 사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그걸 아까 동양에서 운기상향 이렇게 나갑니다. 그건 동양 개념이고요. 인지학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신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혼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혼으로 표현된다. 혼으로 표현되면 뭐 표현되는가 하면 의지감성 사고로 표현된다. 요 작용으로 표현된다 라고 봅니다. 그럼 발달론에서 보자면 0세부터 7세까지 있어요. 7세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라고 했잖아요. 이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가 의지의 주도, 감성의 주도, 사고의 주도성으로 그대로 조응이 되거든요. 그대로 조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서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발달한다. 한 번은 이렇게 발달하고 한 번은 뒤집어져서 발달하고. 근데 이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자, 요 A 단계가 끝났어요. 요 몸 단계에서 A 과정이 거쳐갔습니다. 그럼 A- 아스트랄, A- 에테르, A- 물체라고 하는 뭔가가 관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식의 형태로. 의식의 형태로 나타나면 A- 아스트랄이 나타나면 요거 감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오성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의식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제가 이게 물에 아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자 요 물에 아 그러니까 여기가 감각혼이거든요. 요 감각혼 요거 오성혼 요거 의식혼이에요. 그러니까 후각은 의식혼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각은 오성혼하고 연결되어 있다. 시각은 감각혼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요거는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건 시계열을 안 따른다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순수를 보면 의식, 오성, 감각 이렇게 가는데 발달적으로는 아니죠. 감각, 오성, 의식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고. 그래서 이거 뒤집어지는 거,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발달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감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를 의지, 감성, 사고를 나눌 때는 이걸 전부 묶어가지고 의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요거를 A- 계열을 B라고 두고 이걸 감성 이렇게 크게 또 묶어버립니다. 또 요 영역, 영적인 영역을 다시 사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게 A 안에 작은 A 있고 작은 A 안에 더 작은 A 있고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로 짜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1대1 대응으로 생각을 하면 매번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혼으로 나타날 때 어쨌든 의지, 감성, 사고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의지, 감성, 사고인데 원래는 의지, 감성, 사고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변형된 아스트랄이잖아요. 변형된 아스트랄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발달이 주가 되는 거고 실제 의식적 발달은 별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익숙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익숙해져야 의식 발달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학습으로 안 들어온 때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자의식이 형성이 되고 나서 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서 새롭게 어떤 의식이 형성이 될 때는 이제 7살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관념적인 자의식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변형 아스트랄은 감각혼이 되고 변형 에테르는 오성혼이 되고 변형 물체는 의식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변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발달이 한번 전제가 됐잖아요. 이 발달이 한번 전제가 돼서 다시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를 만난다는 거거든. 그때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후각이 지금 의식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후각이 의식혼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의식혼, 오성을 감각하는 의미가 뭐냐? 우선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요 각각의 후각이 왜 의식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후각의 특성이 뭔데 그게 의식혼하고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요거는 또 의식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얘가 사구성체 중에서는 물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사구성체 중에서는 에테르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에테르체하고 오성하고 뭔 상관이냐, 아스트랄하고 감각혼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저게 저래서 어떤 이제 인간의 태도나 관념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데까지 이제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 까먹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앞에 논리적, 제가 이론적으로 전제를 쭉 깔았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궁리를 해보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활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요거의 관계를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계절에 대입해서 상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체는 겨울의 기운이에요. 에테르체는 봄의 기운입니다. 아스트랄체는 여름 기운입니다. 그럼 계절의 기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애들이 식물이잖아요. 1년짜리 순환을 하는 생명체들이 식물이니까 계절의 기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겨울적인 상태는 뭐겠냐? 씨앗이죠. 봄의 상태는 뭐겠냐? 줄기와 잎이 피는 거죠. 여름의 상태는 꽃이 피는 거죠. 그러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에서 드러나 있는 것들은 물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물체 속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 물체 속에 압축되어 있던 것이 주변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씨앗에 예정조화적으로 담겨져 있던 가능성들이 어떤 기후와 토양을 만나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실현된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게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체를 고체로 자꾸 인식을 해요. 딱딱한 고체, 물체 그러면 고체 이렇게 떠올립니다. 에테르 그러면 이거는 뭐 생명력이니까 뭔가 끈끈한 액체 이렇게 떠올립니다. 아스트랄체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기체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상을 그렇게 보지 말고 물체는 기운이 압축된 거라고 떠올리고 아스트랄은 기운이 활짝 펼쳐진 거라고 떠올리는 게 훨씬 이 원래 성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는 말하자면 압축된 종합 상태, 이게 물체입니다. 압축된 종합 상태가 물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달적으로는 감각혼, 오성, 의식원식으로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각혼이 발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기분 감정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후각 미각에서 제일 간단한 기분 감정은 내가 수용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냐 나쁘냐. 쾌, 불쾌, 좋다, 싫다, 아타, 오호, 쾌, 불쾌. 이게 기본 감정이거든요. 이게 기본 감정인데 이 기본 감정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분화되면 얘가 희로애락이 되고, 두 번 분화되면 얘가 오욕칠정이 되고, 세 번 분화되면 이것들이 막 서로 섞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분화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감정의 분화 발달이 일어나는 게 감각혼이에요. 그게 감각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각혼, 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음의 상태인데,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이 기분 감정이 자기 자의식이 중심인 상태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감각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모든 어떤 사고와 판단을 자기 기분 감정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그걸 감각혼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분 감정도 그러니까 어떤 지각의 발달이 없으면 기분 감정이 없죠. 좋다, 싫다, 쾌하다, 불쾌하다, 나한테 득이 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어떤 감정들의 분화 발달이 지각의 발달과 같이 갑니다. 지각의 발달은, 그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퍼셉트. 지각은 어디서 오나? 감각의 종합에서 지각이 와서 우리가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각 지각이 선행하고 이 감각 지각으로부터 기분 감정이 나오는 거죠. 감각 지각으로부터 기분 감정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이지 사회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라든가 보다 넓은 시야로 어떤 시공간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 반응밖에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감각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지각. 감각지각을 영어로 퍼셉트라고 하는데 퍼셉트. 요 퍼. 요거는 퍼슨 할 때 퍼하고 똑같은데요. 개별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편성 없이 지 마음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각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각자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세트. 세트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인식. 요게 지각입니다.
근데 이 지각만 가지고는 당연하게도 조금 더 넓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사회성을 못 뛸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교류관계의 폭이 넓어지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의미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의미화를 이루어 놓은 거를 퍼가 컨으로 바뀌면 이 콘이라고 하는 거, 콘셉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콘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그래서 꼬뮤니즘, 꼬뮨이라고 하는 건 함께, 뮨뮨, 이게 말을 뜻하는 겁니다. 예, 말하다. 꼬뮨이라고 하는 건 말 통하는 집단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동체라고 번역을 하죠. 말 통하는 집단을 꼬뮨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통한다. 이게 꼬뮨입니다. 그리고 뭐 콤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함께라고 커먼 센스 그런 말 하잖아요. 공동으로 우리가 의미 공유하는 걸 커먼 센스라고 그러죠. 이제 어근이 그렇다는 건데 컨셉트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번역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념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지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건 개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 발달은 지각 상태에서 개념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개념인 거죠. 예. 가만 내버려둬도 지 알아서 형성되는 건 지각인 거고, 예.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는, 알게 되는 것들은 개념화된 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은 사회 표준이 있고 합의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지 맘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개념이 안 되는 거죠. 표준과 질서에 따라서 형성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별을 해놓고,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지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지각에서 의식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분 감정이 나옵니다. 그럼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 형성 능력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추상화, 추상범주화 능력, 이걸 개념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의식으로 통합해내고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공통점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성 능력, 오성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뭔가를 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개념적으로 볼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발달을 해 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보편성을 가지고 통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통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전개하는 걸 논리라고 해요. 개념을 질서 있게 펼치는 걸 논리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니 논리니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 언어 속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언어 문자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성어는 언어 문자적인 세계인식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성혼이다. 그럼 오성혼은 결과적으로 소위 우리가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성적이다라고. 그럼 이성적이 뭐가 이성적인가 하면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거. 이게 이성입니다.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세계를 구성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어떤 능력이 추가적으로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약속된 공식에 의해서 추론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수학의 공식을 우리가 알면 XY 변수값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면 수학 공식에다 따다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답 나오는 것처럼 개념과 논리로 세계를 재구성을 해놓고 세계를 이해를 하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기존 개념 논리를 가지고 딱 대입을 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예측 가능한 뭐가 나온다는 거. 이게 맞다는 보장이 있냐? 절대 없죠.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틀립니다. 오류를 다수 발생시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 인간 의식은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언어가 오류의 진원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성인군자들도 대단히 많죠. 불교의 첫 번째 명제는 감각과 기억이 망상을 일으킨다. 이런 겁니다. 언어인식 이런 것들이 망상과 집착과 오류를 일으켜서 도 닦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오히려 대단히 어떤 오류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동양 사상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슈타이너도 사실 같은 입장이에요. 슈타이너가 인간에게 오류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인간 혼용에 관한 지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 감각론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책의 1부인데, 이 책의 3부에 보면 왜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의 오류가 자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연 필연적으로 인식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주로 언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필요악입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는 개념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이용해서 세계를 재구성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이 그래서 심지어는 괴테는 감각은 정직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지만 언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로 환상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괴테라든가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이 이 언어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이런 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병폐적인 성질을 일찌감치 파악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자, 다시. 그래서 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다시 돌아갑니다. 물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에테르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통합된 거에서 이제 줄기나 잎을 상상해 보세요. 형태가 유지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형태가 유지되면서예요. 아스트랄은 확 뻗어나간 거잖아. 형태가 있기는 있지만 형태가 해체되기 직전까지 확 뻗어나가 버린 게 아스트랄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인간 의식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 같은 상태다. 그러면 모든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나쁜 의미에서는 뒤죽박죽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될 테고, 만약에 좋은 의미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이런저런 편향을 거쳐가지고 재종합을 이룬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테르는 핵심 키워드가 형태를 유지한답니다. 형태 형성. 이게 에테르의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럼 형태 형성이 우리 의식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나? 언어 논리로 나타나요. 특정한 공식, 특정한 사전적 정의, 특정한 어떤 설명 정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야. 사고틀을 경직되게 딱 굳히고 있는 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스트랄은 이게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깨졌다는 것은,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초에 언어 논리 개념 이런 것들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감각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형태가 깨졌어. 그럼 감각에 기초한 의식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감각에 기초한 의식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냐? 감성에, 그걸 우리는 흔히 센티멘탈하다라고 하는 그 감성입니다. 다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확 확산돼 나가는 건데, 이거는 상상력, 감정 이런 거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발달할 때 이렇게 발달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이거 아스트랄이에요. 상상력, 감정,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에테르입니다. 그러면 의식에 있어서의 형태 형성, 형태 결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 논리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학습의 세계가 여기인 거죠. 오승원. 근데 둘 다 편향이거든요. 얘도 오류가 많고 얘도 오류가 많아요. 이 두 개의 오류를 다 겪고 나서 두 개의 오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균형을 잡는 혹은 새로운 종합이 되는 의식 상태, 이게 의식혼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우리의 생활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건 자기 감정 기분 중심, 이거는 이성 중심, 요거는 전혀 또 다른 겁니다. 이성이 쭉 발달하면, 제가 아까 인과 추론 능력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추론을 할 줄 알게 되면 사람은 예측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딱 봤을 때, 이 다음에 뭐가 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게 판단이잖아요. 추론이 있어야 판단이 되거든요. 추론을 리저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저닝이라고 하는 걸, 리전이 이유라는 거잖아요. 리저닝 하는 것은 이유를 따져 묻는다는 뜻인데, 인과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걸 딱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원인은 뭐다 하고 유추할 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추가 능숙해지게 되면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나왔다면 다음엔 이게 나오겠네. 그 다음엔 이게 나오겠네. 하는 예측이 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니까, 나의 이해득실, 나의 기분 감정은 어떤 거니까, 나에게는 내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지. 이게 판단이죠. 그래서 추론, 판단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개념, 논리, 추론, 판단, 이게 사실은 주르륵 연결되어 있고, 우린 그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의 발달에 연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추론, 판단, 이런 능력들입니다. 추론, 판단 능력이 되는데, 그 판단이 보편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보편성이 없을 때도 또 뭐라고 부릅니다. 보편성이 있을 때는 도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성이 없을 때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성원에서 도덕성과 어떤 그 에고라고 하는 거로, 에고라고 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자기 그 어떤 그 손익 내지는 오호, 좋고 싫고 쾌불쾌, 손익, 사실은 이게 감정에서 발달하는 건데, 요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개념 논리로 살짝 포장을 한 다음에 자기 입장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에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 에고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면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모두에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자리이탈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현되면 이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떤 자아의 범주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좁은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게 이때예요. 오성원이 발달할 때가 가장 자아의 어떤 자의식의 이 범위의 폐쇄성 정도가 가장 높을 때라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편향이, 이거 자체가 편향이니까, 오류와 편향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자꾸 끊임없이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네, 이익 갈등에도 부닥치고, 모순에도 부닥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의 문제라든가, 뭐 상벌의 문제, 죄악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적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쭉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오류의 원인이 뭐지? 이걸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고 돌아보기라고 하고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찰 능력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재종합되는 거, 내가 기분 감정으로 세상을 봐서도 안 되고 개념 논리로 세상을 봐서도 안 되고, 실은 이것들은 다 필요학적인 그냥 의식의 한 편향들이었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 편향을 유도하는 면들에 대해서 자기 개선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인간의식은 다른 차원으로 상승한단 말이죠. 이 다른 차원으로 상승한 것을 두고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물체예요. 다시 한번 물체. 물체 그럼 자꾸 고체를 떠올리고 딱딱한 걸 떠올리는데 아니잖아. 의식으로 드러날 때는 의식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이 물체는 딱딱한 고체를 연상하면 안 되고 새로운 종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체는. 근데 이 미각에 붙어 있는 에테르, 이거는 그냥 에테르의 전형적인 속성 맞아요. 물론 의식 관념으로 변형된 에테르 작용이긴 하지만.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후각이 왜 도덕성하고 연결해? 의식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날 땐 도덕성으로 나타나거든. 요거는 나타날 때 이성으로 나타나요. 이건 이성으로 나타나고 이건 도덕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후각이 왜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강화시키느냐? 왜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강화시키느냐? 미각은 또 왜 이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강화시키느냐?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오늘 전체 얘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후각은요, 자, 보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슈타이너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슈타이너뿐만 아니고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기존 종교들에서도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철학들도 이 내용들을 거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패러다임 내지는 근대 과학주의, 뭐 근대 철학 뭐 이런 데서는 안 다루죠.
근데 불교만 해도 아니, 비설, 신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 개공하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5가지 쌓인 것이 전부 공허하다. 그 5가지가 바로 아니, 비설,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니, 비설, 신이 바로 중의감각이잖아요. 네. 신의까지 가는 의식이잖아요. 의라고 하는 게. 아니, 비설, 신에 의해서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식, 그거를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를 둘러싸고 있는 오호감정이 있고 이걸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종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도 동일한 걸 이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루고 있고 단지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결론적인 의미 내용도 똑같습니다. 의미 내용도 똑같아서 우리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깊은 관찰을 했던 선현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슈타이너의 인지학도 그런 지혜 전통 속에 더 있는 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후각하고 도덕성 관계는 이렇습니다. 후각은 어쨌든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다. 숨을 쉬는 거는 미각과 후각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미각은 어떤 것에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맛없으면 뱉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짠맛을 더 좋아하거나 쓴맛을 좋아하거나 후각하고 미각은 우선 분류 기준이 후각이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단순한 데 비해서 미각이 분류하는 것은 꽤 복잡해요. 어떻습니까? 후각은 아로마향, 기분 좋은 향이 나면 보통 아로마향 같은 거, 꽃향기 같은 거 약간 미각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맛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향의 구별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의 후각에 대한 반응은 보통은 냄새가 좋거나 싫거나예요. 좋은 냄새가 나거나 나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냄새는 왜 좋게 느껴지고 나쁜 냄새는 왜 나쁘게 느껴질까? 하는 문제죠. 왜 어떤 것은 우리에게 역하게 느껴지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느껴질까?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에테르, 아스트랄 같은 생명력들을 복돋아주는 향들이 나오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얘들을 다운시키는 어떤 그 기운이 작용하면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의 생명력을 고취시켜주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이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 삶의 기운이고 죽음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구린내가 나면 본능적으로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린내가 뭔데? 썩어가는 거잖아요. 썩어간다? 이거 죽음이죠. 꽃향기, 이건 삶이 활짝 펴 있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경천동지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거기서 나는 향, 그건 당연히 생명력이 최고적으로 고취됐을 때 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에테르 아스타렐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내 안에 에테르 아스타렐을 고취시켜준단 말이야. 업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향기. 근데 썩어가는 똥 냄새는 구린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로 구별이 됩니다. 이걸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게 후각이라는 거예요. 후각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시각은 보이는 것밖에 못 느끼잖아. 그런데 후각은 그 미각도 접촉을 해야 알 수 있죠. 근데 후각은 접촉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깨끗한 포장지 안에 썩은 게 들어가 있을 때 시각만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 못 해요. 포장지가 깨끗해요. 그 안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후각은 알아내요. 보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코를 자극하는 이게 에테르 아스트랄도 이것이 조금 더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좀 더 기운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될 때에는 우리의 실제 자연 환경 속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매개를 타고 우리에게 감각 지각이 되겠죠. 그럼 후각은 기체하고 작용하잖아요. 기체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접촉의 필요가 가장 적어요.
고체는 잡아야 되는 거고 액체는 닿아야 되는 거지만, 예. 기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직접적인 작용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원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각은 다른 고체, 액체, 기체로 보자면 기체작용이다. 기체작용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알아보는 것은 주로 좋은 향과 나쁜 향, 상과 죽음의 분위기다. 근데 여기서 상과 죽음이 중요합니다. 도덕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야. 도덕의 기준은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생명력을 복두두면 선, 죽이면 악입니다. 다만 그 생명체 나라고 했을 때 나의 범위가 아주 좁은 사람들은 나한테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넓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자기 소속 집단이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넓은 사람들은 인류애적인 생각을 할 테고, 이 의식의 범주가 달라서 그렇지 어디를 범위로 잡는다 하더라도 도덕의 기준은 그 어떤 생명의 득이 되냐 실이 되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후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거의 실수도 없이 나타나는 게 후각이다. 그런데 미각은 좀 다릅니다. 미각은 우선 후각보다는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미각,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쓴맛, 이 구별이잖아요. 범주분류가 벌써 복잡하죠. 범주분류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각을 만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입안에 집어넣어서 혀로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각을 경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사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3번의 열 처리를 거치는 건데, 한 번은 자연에서 열 처리가 되죠. 자연의 일조량에 따라 가지고 곡물들이 익잖아. 이게 열 처리죠. 두 번째 열 처리는 우리 입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분해해 버리잖아요. 씹어서. 세 번째 열 처리는 소화 과정이죠. 이 몇 번의 열 처리를 거치고 나야 물질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힘으로 쓰이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몸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중간에 어떤 이 경비병의 역할을 하는 게 미각 아닙니까? 입 아닙니까? 그럼 입에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별로 입안에서 구강 부위 안에서도 쓴맛을 잘 느끼는 부위, 짠맛을 잘 느끼는 부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의식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혀끝으로 맛을 느끼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잎의 양옆으로 맛을 느끼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침을 많이 고이게 해서 맛을 느끼고, 어떤 음식은 꿀꺽 삼켜버리고, 어떤 음식은 잘근잘근 씹어서 안에서 맛을 짜내고, 처리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잘 못해요. 자각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근데 잘 보세요. 후각은 보세요.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일단 이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후각은 자기 선택이 있냐 없냐. 없어요. 후각은 선택을 못합니다. 예. 근데 내가 숨쉬기 싫다고 숨 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어느 공간에 갔는데 냄새가 지독해. 코를 막을 수는 있겠지. 1분, 2분 동안.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호흡 자체가 우리의 생명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이라고 할 때 자자에 보면 코 비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할 때 자자도 코 비자가 들어가 있어요. 코 비자가 들어가 있는 건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하고 후각은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각에는 말하자면 자연 필연성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갑니다. 후각은 취사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각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미각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뱉어버릴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즉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배제하거나 받아들이는 거에 자기 선택이 들어가는 게 미각 경험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후각 경험은 선택을 못합니다. 선택을 못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자연 필연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간은 뭔가 자기에게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생명에게 좋고 나쁜 거에 대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 사실은 도덕성은 실제로 나타날 때는 되게 의식 발달, 성숙을 통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한테 도덕성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한테 도덕성이 깔려 있다. 이게 영성이 인간이 타고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인간이 타고나는 도덕성을 인의예지라고 하잖아요. 사덕을 타고나고 사단을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도덕성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 발달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발휘가 되는 거지. 발휘는 나중에 되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연 필연적인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판단, 이 역할을 후각이 한다는 거야. 이 역할을 후각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부패한 걸 보면 물질적으로 부패한 거에서 어떤 역한 냄새도 구린내 이런 것도 싫어하지만 인간들이 뭔가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뭔가 그야말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썩은 내가 난다고 그러는 거죠. 야, 저 집단은 썩은 내가 진동한다. 저 놈은 속이 구린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각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삶의 방향이다. 이것은 죽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거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확연하다. 예. 비염 같은 거 걸려서 조금 후각이 떨어진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도덕성에도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후각이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비염은 후각은 후각인데 약간 장애가 있는 후각이잖아요. 후각이 아닌 게 아니잖아. 우리가 팔은 팔인데 힘센 팔도 있고 힘 약한 팔도 있지만 똑같이 팔에 작용하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 코도 똑같이 후각 작용하는 거죠. 염증이 있는 코라고 코 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코로 호흡할 거 아니에요. 그 코로 냄새 맡고. 남들보다 조금 그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에서 의식에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후각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후각이 주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감각이 다 종합돼 가지고 의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인 어떤 감각기관과의 주도성의 연결이라고 봐야지 얘 하나가 결정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정하게 되면 그건 너무 비약하는 거다. 됐죠? 예.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 기능이 아닌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인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죠. 그럼 다른 미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기능들이 후각 판단을 대신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과정에서 또 보충이 됩니다. 예. 자, 일단 후각이 도덕성하고 연결되는 맥락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각이 오성하고 연결되는 맥락도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미각은 들어가자마자 복잡한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 방식이 첫 번째 범주 분류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맛의 범주를 분류해서 특정 장소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재질의 성질을 분류해가지고 특정 처리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딱딱한 거는 많이 씹고, 그죠? 어떤 것은 즙을 짜내야 되는 거는 침을 고이게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우리 입안에 있는 여러 이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침을 좀 더 고이게 하든지, 압력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혀끝으로 살살 핥아내든지, 뭐 특정 부위에 보내든지, 이 복잡한 과정을 해내요. 미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복잡하게 분류하고, 기능을 분류하고, 형태 지우고 하는 게 바로 의식적으로 보면 개념 논리의 이 운영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창세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지혜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그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식 발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인식 발달 중에서도 어떤 인식 발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오성의 작용, 개념 분류하는 겁니다. 이 개념 분류가 물론 제일 밑바닥에서는 좋다 싫다부터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개념 분류를 하는 데에서 문명도 나오고 오류도 나오고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세계를 물질적으로 계산 가능한 거 중심으로 재구성한, 여기에서 문명이 나오는 거고, 동시에 영적인 타락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류와 기술 발달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도지라고 하는 창세설화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마고성에서 왜 쫓겨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청기를 먹고 생활을 했는데 청기가 모자라게 되니까 마고성에 살고 있던 영적 존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영이 지유를 먹었다 이거야. 그 지유가 뭐냐면 지유는 이제 청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걸 지유라고 했는데, 지유가 아니라 포도가 발효된 걸 먹었다는 거예요. 포도주죠. 포도주를 먹고 이게 지유보다도 더 힘이 나네? 너희들도 먹어봐.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마고성이 깨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미의 화라 그래요. 5가지 맛을 알게 되어서 그게 화를 불러왔다는 거야. 그 화를 불러온 내용은 마고성이 깨진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나 부도지에 나오는 거나 의미가 똑같다. 즉 인간의 인식 발달을 통해서 이기적 문명의 발달과 영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둘 다 우리의 감각 경험 중에서는 미각을 매개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죠? 맛보는 것을 중심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미각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자, 여기는 2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오성이라고 하는 건 개념 형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쓴맛, 이것은 짠맛하고 딱 고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을 나의 어떤 기분 오호에 맞게끔 배치하는 거. 이게 논리작용하고 의식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게 취사 선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취사 선택에는 자아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아작용에. 판단작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각은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이 생리적 작용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신경작용을 타고 오성하고 성질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뒤 배후에 있는 게 에테르잖아요. 에테르는 제가 아까 이 에테르가 의식으로 나타날 때는 개념 형성이라니까요. 요게 개념 형성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아스트랄이 의식으로 나타날 때는 그걸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상력을 가미하는 거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개념의 상상력을 가미하는 거 보통 뭐로, 이 활동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납니까? 예술 활동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아스트랄은 예술 활동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고, 에테르나 어떤 논리적인 학문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물체 에테르의 의미 설명했고, 도덕성 이성의 의미도 설명했죠. 실제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후각과 미각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우리 이 감각들이 우리의 신경의 어디를 자극해서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12감각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